자, 코테 과목 소개. 원래 오늘이 오프라인 시간인데, 첫 주니까 OT는 대면 수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대면, 비대면, 월요일이 오늘만 제외하고, 다른 날은 매주 월요일이, 다음 주부터 월요일이 대면이고, 수요일은 온라인 녹강이에요. 그래서 녹강은 월요일 날 대면 수업하는 날, 화요일까지. 녹강이 원래 수요일이 수업 시간인데 적어도 화요일까지 녹강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대면, 비대면, 오늘만 제외하고 수요일은 비대면이다라는 거. 오케이,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코딩 테스트 능력 요구 정도. 이게 좀 줄었어요. 아무튼, 크고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효율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래서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형 IT 기업일수록 신입공채에서 코테 비중이 높고 이제 중소형 기업일수록 낮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코테 능력 요구 정도도 분야마다 좀씩 다른데 알고리즘 구현을 직접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일수록 당연히 요구 정도가 높지. 그게 뭐냐면 C, C++ 시스템 프로그래밍. 왜냐면 성능이 요구되고 성능과 효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C, C++로 코딩하니까 그러면 C, C++ 같은 이게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보다 굉장히 로우 레벨 언어죠. 그래서 로우 레벨 언어라는 거 구현할 때 손이 많이 가고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코딩량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대신 그렇게 어렵게 개발해 놓고 나면 빠르다는 거죠. 그런 분야일수록 알고리즘 코테 능력이 요구되지. 그 다음으로 자바 백엔드. 자바 백엔드는 상부터 하인데 아까 말했듯이 대형 IT 기업에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는 알고리즘 코테 능력이 실무에서도 필요해요. 알고리즘 자료구조 능력이. 그런데 자바 백엔드는 작은 회사도 있죠. 그런 데는 별로 필요 없어. 그래서 상부터 하야. 그리고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모바일은 사실은 자료구조 알고리즘 능력이 실무에서 그렇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분야보다, 백엔드 분야보다 좀 코테 능력을 신입사원 공채에서 좀 덜 봐요. 코테 능력보다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지. 모바일하고 프론트엔드는 네가 구현한 것 좀 보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앱이니까 프론트엔드 앱, 모바일 앱이니까 보기도 쉽지. 보여주기도 쉽고. 그렇다고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야. 여기도 프론트엔드나 모바일도 경쟁률이 높으면 1차에서 걸러내는데 1차에서 걸러낼 때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 면접 보기 힘들잖아. 너무 많은 사람 면접 보기 힘드니까 1차에서 우르르 걸러요. 이때 코테를 중요시해요. 이력서나 자소서도 먼저 코테예요. 왜냐면 이력서, 자소서 읽고 판단한 것도 사람이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연봉 많이 주는 회사야.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모집하려고 공지를 냈어. 그랬더니 1000명이나 지원을 했네. 1000개의 이력서, 자소서를 어떻게 다 읽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분야일수록 코테가 중요해요. 몰리는 회사일수록. 왜냐면 1차 코딩 테스트로 우르르 다 탈락시키고 예를 들어 10명 뽑는다. 그러면 10배면 한 100명, 200명이면 10배, 20배지. 100명, 200명 정도만 코테에서 남기고 다 자르고 100명, 200명 이력서 자소서는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회사일수록 코테가 중요하고, 그래서 코테에서 점수가 낮으면 아예 자소서 이력서도 안 봐. 코테에서 1차 탈락이니까. 그리고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회사다. 연봉 많이 안 주는 회사는 많이 안 몰리죠. 이런 데는 또
코테 비중이 좀 낮죠. 자바 백엔드. 아까 말했듯이 동접자가 무척 많아서 서버 몇천 대, 몇만 대 운영한다. 이러면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런 거 필요해요. 성능이 무척 중요하니까. 즉 네이버, 뭐 카카오, 이게 여러분이 아는 네카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런 동접자가 많은 대형 서비스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들은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 중요해. 그런 데는 그 백엔드 개발자 코테를 중요시해요. 근데 서버 몇 대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회사의 백엔드 개발자는 효율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 구현할 일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성능의 관건이 DB야. 그래서 DB 성능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SQLD 자격증, 코테 등급보다도, 코테 점수 조금 높은 사람보다도 SQLD 자격증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코테 공부할 필요가 없다. SQLD 자격증 따자. 그것까지는 아니야. 코테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SQLD 자격증 공부도 하고 둘 다 하는 게 좋겠지. 자, 코딩 테스트 훈련. 그 영어에 능숙하려면 장기간 꾸준히 훈련해야지 영어 듣고 말하고 이게 단기간 벼락치기로 안 되죠. 코테도 프로그래밍 능력도 그래요. 코딩 테스트가 결국은 구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 이거 단기간에 공부해서 실력 안 늘어요. 장기간 꾸준한 영어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영어 공부 내가 1년 후에 영어로 그래도 어느 정도 여행 가서 뭐 영어로 그래도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6개월 좀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면 한 1년 정도 하루에 뭐 적어도 1시간씩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겠죠. 코딩 능력도 그렇고 코테 능력도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영어 수업 몇 개만 수강했다고 갑자기 영어 듣고 말하고 그렇게 안 되지. 코딩 능력도 그래. 프로그래밍 수업 몇 개 들었다고 코딩 잘하게 되지 않아요. 수업도 듣고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영어 수업 아무리 많이 들어도 혼자 꾸준히 훈련하지 않았으면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지. 코딩도 그래. IT 학부 4년 열심히 시험도 보고 졸업했지만 나는 코딩은 잘 못해요. 이런 학생 많아. 훈련 안 하면. 코테도 그래요. 꾸준히 뭐 매일은 아니고 매주 그래도 몇 시간씩 꾸준히 앞으로 이게 한 1년, 2년 꾸준한 훈련을 해야 그 좋은 코테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자, 오늘만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 되면 그다음에 대면 수업에서 시험 보는데 구현 시험 4번, 필기 시험 4번. 이 일단 계획이에요. 이 코테 이 수업이 처음이라 과연 4번 다 볼지 어떨지는 좀 미정해요. 일단은 4번, 8번 본다라는 게 계획.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횟수를 줄일 수도 있어.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나도 이 수업이 지금 이번 학기 처음 개설이라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시험 보고 하는 게 효과적인지 또 나도 좀 살펴봐야 돼요. 수업 내용,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 거라서 몇몇 문제는 처음부터 내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제로 내는 문제는 과제 마감한 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무튼 문제 설명하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그런 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이론 설명이 필요하면은 이론 설명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알고리즘 이론 설명은 이 수업의 선수 과목이 알고리즘이잖아.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알고리즘 이론까지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리즘 이론 중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복습을 해. 알고리즘, 교재나 이런 걸. 그리고 그런 자료구조 알고리즘 설명은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봐도 많아. 알고리즘 자료구조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다. 이건 복습을 하든지 유튜브 같은 강의에 많으니까 거기서 검색해서 공부를 하든지 하기 바라고, 여기서 이론 설명은 알고리즘 이론, 자료구조 이론이라기보다는 그 이론을 이용해서 코테 문제를 푸는, 즉 코테 문제 구현을 하는, 그건 이게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는 알고리즘 이론만 배웠지 그 이론대로 어떻게 구현하는가, 구현기법까지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이 수업은 이론 설명은 이미 이론은 안다고 치고 그 이론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 구현과 관련된 설명 위주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은 대면 수업에서 하고 어떤 설명은 녹강으로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대충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그 녹강에서 설명은 좀 그러니까 여기 수업 듣는 학생들도 실력이 좀 코테 훈련을 그동안 열심히 어느 정도 한 학생도 있겠고, 아예 코테 훈련이 처음인 학생도 있겠고, 아마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면 설명보다도 녹강 설명의 눈높이가 좀 낮은, 이게 좀 소극 위주 설명이 녹강,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는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 설명이 대면 수업, 이렇게 약간 차별화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과제는 어렵게 안 낼 거예요. 과제도, 아참, 그게 아니고, 시험을 어렵게 안 낸다는 얘기지. 과제는 녹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어라 라고, 과제 제시는 녹강에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녹강이 그 초보자용 내용이 위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풀어라라는 얘기, 그 다음에 몇몇 문제는 이 문제 풀이 힌트 같은 얘기도 과제에서 할 거예요. 참, 녹강. 또 내가 코딩 실력이 코테 실력이 별로 없다라는 학생은 녹강을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지. 과목 내용 난이도. 코테, 이 과목의 이론이랄지 난이도는 특히 설명 난이도는 최대한 코테 초중급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몇 소수, 많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있을 거예요. 실력이 좀 그동안 한 1년, 몇 달 이상, 1년 정도 코테 훈련을 스스로 혼자 했던 학생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학생 등급을 A, B, C로 나눈다면 그 A 등급보다는 B 등급이나 C 등급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고, 특히 더 눈높이가 낮은 녹강이야말로 그렇지. 그래서 코테 훈련을 좀 꾸준히 해서 예를 들어 동적 계획법 문제도 풀어봤고, 최단거리 탐색 그런 문제 등등 코테 문제 그래도 유형별로 좀 풀어봤다. 이런 학생은 굳이 녹강 안 들어도 돼요. 녹강 강의 노트만 쭉 보고 이 녹강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 설명했구나. 강의 노트 읽어보고 다 내용 알 것 같으면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과제로 제시되는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를 포함시키긴 할 거지만, 그 어려운 문제도 골드 등급을 넘지는 않을 거야. 그 골드 등급이라는 게 백준이라면 쉬운 문제들이 그 브론즈 등급이 있고, 중간 등급이 실버 등급, 골드 등급이 좀 어려운 문제고, 그 플래티넘 등급은 아주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이 수업에서 플래티넘 등급의 문제는 안 다뤄요. 주로 실버 등급, 브론즈 등급, 실버 등급쯤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일 거야.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는 골드 등급의 문제도 가끔 끼어 있고. 자, 프로그래머스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프로그래머스 레벨 1, 레벨 2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 레벨 3 문제도 가끔 들어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한 1년 정도, 몇 달 이상 1년 정도 꾸준히 코테 문제 훈련을 혼자 했다. 이런 학생은 레벨 1, 레벨 2는 굳이 심심하고 레벨 3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 그래서 백준이라면 골드나 플래티넘 등급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학생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은 과제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아무 문제나 그냥 혼자 스스로 선택해서 풀면 돼요. 꼭 과제 문제 중에 하나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대면 강의는 당연히 반드시 출석해야 되죠. 그래서 출석 점수는 대면 강의에 대해서만 출석 점수가 있고 녹강은 출석하고 무관해요. 성적 평가 방법, 구현시험, 꼭 4번이 아닐 수 있어요. 3번만 볼 수도 있어. 인터넷 검색 가능하고, AI도 뭐 막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다 허용해요. 그리고 요즘 AI가 똑똑해서 코테 문제 정도는 거의 정답을 알려줄 정도로 똑똑해요. 코테 공부할 때도 AI를 활용해봐요. 그래서 AI가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알려준 그 답 코드에 주석 좀 달아달라 하면 주석도 달아줘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왜 이렇게 코딩했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을 하면, 질문만 AI가 알아듣게 잘하면은 설명도 해줘요. 그래서 가정교사처럼 AI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 과제, 공부, 구현시험 볼 때도 AI를 적극 활용하기 바라고, 또 구현시험, AI를 활용하면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별로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론 AI가 알려주기 힘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거야. 내 생각에는 문제에 그림 설명이 잔뜩 있으면,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면 AI가 텍스트는 잘 알아봐도 그림은 잘 못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 요즘 AI는 또 그림도 잘 이해하는지.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부정행위 친구들끼리 물어보고 알려주고 하지 말고 AI한테 물어봐. 친구보다 AI가 훨씬 더 똑똑해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친구 소스 코드를 달라고 해서 여기가 틀렸다라고 알려주는 식으로 도와주지, 내 코드를 보여주지 마. 친구가 그 코드 거의 그대로 내면은 빵점 처리 되니까. 도와주되 내 코드를 보여주지는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구현시험 문제는 온라인 코테, 그런 기존의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코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직접 출제하려고 해요. 강의에 대해서 설명한 구현기법 위주의 문제를. 근데 이것도 아무튼 구현시험 보는 건 확실하지만 4번이 아니라 3번일 수도 있고 온라인 코테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수업이 처음 강의하는 거라서 약간 구체적인 계획은 좀 뭐가 바람직할지 나도 해봐야 하니까. 이 AI가 코테 정답을 거의 가르쳐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테 시험 보는 게 더 어려워졌어. 왜냐면 AI를 활용을 못하게 막아야 하잖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코테를 볼 때 1차 코테로 가르기 때문에 코테 보는 사람 숫자가 많아. 그래서 다 회사로 불러서 코테를 볼 수가 없어요. 비대면으로 코테를 봐야 돼. 비대면으로 코테 보면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인공지능 활용한다든지 다른 거 활용 못하게 막아야 돼.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 회사에서 코테 볼 때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엄격해졌는데
모니또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나 이름만 들었고 내가 코테이션 볼 그런 건 아니니까 나도 안 써봤어. 근데 이게 온라인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랑 비슷해요. 그 100프로그래머스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거 여기 이런 창에다가 코딩을 해.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문법을 갖춰서 하이라이트 해줘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도움말도 없고 여기다 쭉 코딩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제출 눌러야 돼. 참 실행해보기까지는 돼요. 실행하기. 여기서 코드 실행, 제출하기 이런 것만 온라인에서 여기다가 코딩하고 버튼 눌러서 실행해보고 제출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조금 더 프로그래머스 여기보다는 조금 더 그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메시지가 좀 더 잘 보인대. 무슨 에러가 났다라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이클립스랄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이 아주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오류난 부분에 빨간색 밑줄까지 그어주고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불편해졌어. 그리고 어떤 회사는 검색도 못하게 하는 회사가 많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임포트. 예를 들자면 코테 하다가 자바로 코테 문제 풀면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맵 같은 거 사용하잖아. 이거 임포트 부분 위에다 달아줘야죠. 그러면 이거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으로 달아주잖아. 그런데 이 코테 보는 이 화면은 자동으로 인포트 문 안 넣어줘요. 여러분이 직접 인포트 문제 타이핑해야 돼. 자, 어레이 리스트 패키지명이 뭐지? 그걸 알아야지. 이거예요. 이걸 직접 코딩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과제 볼 때는 AI 때문에 편해졌는데, 막상 코테 시험 볼 때 불편해졌어요. 내가 이클립스가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사용 못하게 막아요. 여기에서만 코딩해야 되고, 이 화면을 떠나면 안 되고, 또 책 뒤적뒤적 해도 안 되고, 자리를 비워도 안 되고, 이게 엄격해졌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필기시험도 4번이 아니라 3번일지도 모르고, 필기시험은 그냥 간단한 한 15분이라고 최대 15분이고, 한 10분 정도 풀면 더 풀 게 없는 그냥 간단한 몇 문제 단답식 그런 퀴즈 형태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시험은 쉽게 낼 거고, 시험은 이대로 다 다는 아니고 적어도 3번은 봐야 되겠지. 3번.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보긴 보되, 시험 문제는 비교적 쉽게 그렇게 낼 거고, 결국 그 성적이 갈리는 관건은 과제예요. 그래서 과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과제는 100준 문제, 프로그래머스 문제 푸는 걸 과제로 낼 거고, 100준 문제도 내긴 내지만 주로 프로그래머스 문제를 낼 거예요. 100준 문제하고 프로그래머스 문제하고 그 알고리즘에 집중해서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 100준이 좋아요. 100준, 예를 들어 100준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도 있어. 무슨 알고리즘을 구해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100준 문제는 지문이 좀 짧아.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문제는 이게 무슨 알고리즘 문제인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식으로 아주 장황하고 긴 문제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100주는 문제 수도 프로그래머 수도 훨씬 많고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근데 프로그래머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는 거의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입사원 공채 코테 문제는 어떤 방향이냐? 프로그래머스 방향이에요. 아주 어려운, 굉장히 막 특수한 어려운 알고리즘을 꼭 적용해야 되는 문제보다도
평범한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이 프로그래머스 문제처럼 길어. 그래서 사실은 코테 문제 훈련에서 어떤 것도 훈련에 또 중요한 훈련이냐면, 레벨 1 문제, 택배상자 꺼내기, 여기 들어가 보자. 이건 그래도 짧은 편이네. 레벨 2. 지게차와 크레인 문제예요. 자, 이게 뭐 그림하며 설명하며 길어. 자, 이거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문제 오해하면 답도 오답이겠죠. 이 문제를 정확하고 그것도 빨리 문제 푸는 시간 말고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요즘 공채 코테 문제 트렌드가 프로그래머스처럼 지문이 길어.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백준 사이트처럼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구나 싶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뭐 물리회사 어쩌고, 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리 개수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온통 뭔가 비유한 이런 문제들이에요. 문제 읽고 이해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할 때 처음에야 그냥 훈련하지만 어느 정도 몇 달 훈련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요. 뭐냐면 답만 맞추는 훈련 말고 이 문제를 내가 몇 분 만에 읽고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풀어보자라고 풀기 시작하기 전까지 문제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그것도 한번 재봐요. 그 시간도 중요해.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입사 코테 문제가 프로그래스 문제하고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제는 주로 프로그래머스 문제가 많고, 백주 문제도 섞여 있고 그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과제를 여러 문제, 뭐 5문제, 6문제, 7문제 매주 과제가 그렇게 문제가 제시되는데 그거 다 풀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2문제 풀려고 할 거야. 근데 문제들이 너무 쉽다 할 때는 뭐 3문제 요구할 수도 있고, 보통 2문제, 드물게 3문제 풀으라고 할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매주 그냥 2문제 정도 풀면 된다. 과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제시된 6개, 7개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골라서 푸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이야. 내 수준에 맞는 문제 고르면 돼요. 나는 생초보다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 고르고, 나는 그래도 좀 풀어봤다 하면 딱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문제 골라서 풀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나는 고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시된 문제보다도 좀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골라서 풀어요. 제시된 문제 이외에 좀 더 뭐 다른 문제 골라서 풀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평가 대상이 아니야. 그냥 각자 자기 눈높이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골라서 풀면 돼요. 그럼 뭘로 평가하느냐? 문제를 풀기 위해 쏟은 노력, 얼마나 성실히 매주 훈련을 했는가, 이게 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과제 문서에서 그 노력이 드러나도록 과제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 공부했다. 공부한 내용. 그 내용을 과제 문서에 그 공부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어. 교수한테 공부한 내용 설명해 줄 필요 없잖아. 물론 공부하면서 내가 뭔가 요약한 거 있거나 뭐 노션에다가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약도 많이 하지. 자, 그러면 링크 달아놔도 되고, 아니면 그 요약한 화면 캡처해서 이미지로 달아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굳이 과제를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일부러 과제 때문에 요약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위해서 뭔가 종이에다 그림 그리면서 문제 푸는 경우 많거든? 그러면
그렸던 그림 스캔해가지고 이미지 붙이면 돼요. 이런 거 그려가면서 풀었다. 이게 또 중요한데,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정답을 맞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돼. 왜냐면 지금 훈련하라고 했는데, 한 번에 맞힐 정도면 나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도 좀 시행착오 거치고, 처음에 틀렸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디버깅하고 해서 결국은 성공했다. 이게 이제 나한테 맞는 수준의 훈련용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시행착오를 거칠 만한 등급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 시행착오라는 건 이렇게도 구현해보고 안 돼서 고쳐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중간 버전들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가 구현해가면서 고민했나, 그 중간 버전 보면, 이거 보면 드러나. 이건 여러분이 교수를 속일 수 없어요. 얘가 진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해봤구나가 사실 앞에 이런 거보다도 이걸로 드러나요. 이게 중요해요.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맞히는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노력한 게 아니지. 점수가 그래서 낮아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민하는 문제를 도전하는 과정, 그게 훈련이고 노력이고 그걸 평가할 거예요. 그런 수준의 문제를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에 대해서 일부러 교수한테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 없어. 교수는 약간만 봐도 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간단한 한두 단어 정도 설명, 주석 이런 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한 몇 달 전에 구현한 코드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구현했더라 이해가 안 가는 경우,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가는 수가 많아요. 몇 달 후에 나를 위해서라도 주석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그러면 이런 걸 쭉 보면 얼마나 노력했구나가 드러나. 그 노력의 정도로 과제 점수가 부여가 되고, 시험 점수보다도 과제 점수가 아마 더 변별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나는 예상을 해요.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문서 분량을 일부러 노력은 별로 안 했지만 괜히 문서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입력해가지고 문서의 분량을 늘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그런 거 해봤자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중간 버전도 소스 코드만 보면 여러분이 그런 거 갖고는 교수를 속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훈련을 제대로 하기 바라고, 그렇게 훈련을 정말로 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2~3시간은 문제 푸느라고 고생을 했겠지. 그 2~3시간에 이것저것 노력한 그 기록을 어떤 식으로든 남기면 그게 거짓말로 이게 30분 동안 대충 해가지고 2~3시간 노력한 것 같은 그런 문서를 만드는 것은 그런 걸로 교수는 안 속는다라는 거. 정말로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기록을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문서를 예쁘게 잘 정리하려고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지 그림 그렸다면 그림 그린 거 대충 붙여넣고, 중간중간 소스 이렇게 풀었다 저렇게 풀었다 했다면 소스 코드 그냥 버전 1, 버전 2 붙여넣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서가 깔끔하게 잘 정리될 필요 없어. 문제를 풀고 나서 과제 문서를 깔끔하게 잘 보고서 같이 작성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메모한 것, 사실은 문제 읽으면서 메모 바로 들어가야 돼. 이거 읽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문구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야 돼요. 메모해 가면서 읽어야 돼. 문제를 푸는 와중에서 메모했던 것들, 그림 그리는 거, 고민한 거 이런 걸 그냥 자유롭게 쓱쓱쓱쓱 적고 잘 정리 안 해도 돼요. 대충 적어도 돼. 만약에 종이에다가 메모했고 종이에다 그랬다면 종이 사진 찍어서 그 과제 문서에다 사진 붙여 넣어도 되고. 그래서 생각의 흐름, 작업의 흐름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하지? 큰 포맷 따지지 말고 잘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추천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혼자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문서에다 타이핑하면서 대화식으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대답을 내가 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서에다가 적어가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문서 워드에다가 이렇게 문서에다가 이렇게 작업 쳐가면서 그러면서 골똘히 뭔가 어려운 주제를 고민하는 게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혼자 곰곰이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이걸 추천해요. 아,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풀려고 했고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만들었는데 결국은 정답 푸는데 실패했다. 그래도 오케이야. 그 정답 통과 못하고 끝내 실패했어도 아무 감점 없어요. 오로지 노력만, 얼마나 얘가 열심히 문제 풀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것만 평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교수가 제시한 과제를 풀려고 노력했다면 그 과제로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교수가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주니까 과제, 그 정답 문서도 올리고 또 결국은 실패했다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코테 공부 비효율적으로 툰이 잘못하는 코테 공부가 뭐냐면 요즘 워낙 코테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문제, 백준 문제 번호, 프로그래머스 문제 번호나 문제 제목만 검색해도 바로 정답이 검색돼 나와요. 그 정답을 보고 정답에서 설명이 자세한 정답 문서 검색해가지고 그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구나 공부하는 거. 물론 공부긴 한데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구현하고 디버깅하는 노력을 이것도 해야 돼요. 남이 푼 정답을 안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것만 봐서는 실력이 안 늘어요. 내가 풀려고도 하고 남이 푼 정답도 보고 이걸 추천하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너무 어려워서 이건 어떻게 푸는지 감도 안 온다. 이런 문제는 풀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푸는지 감도 안 오는 문제를 검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검색해서 안 다음에 그대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읽어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구나. 약간의 그 방향은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내 훈련에 도움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풀어봐. 근데 내가 처음에 생각한 방향이 맞았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겠고 근데 처음에 생각한 방향으로 풀렸더니 도저히 안 풀려. 계속 오답이래.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한 방향이 틀렸겠지. 자, 그렇게 최소 한 1시간 정도 노력했는데 정답을 못 맞췄다. 그때 검색을 해봐. 검색을 해보면 누가 풀어놓은 정답이면 내가 1시간 가까이 노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익숙하고 그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도 다 익숙하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노력한 문제의 정답을 검색해서 나오면 그걸 샅샅이 꼼꼼히 안 읽어도 쓱 봐도 내가 푼 방향과 같은지 아니면 내가 푼 방향과 전혀 다른지 금방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푼 방향과 같다면 내가 사소하게 뭔가 놓친 거겠지. 그리고 내가 푼 방향과 다르다면은 그러면 내가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은 거겠지.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옛날에 공부할 때 일단은 내가 1시간 정도 노력을 하고 풀었으면 오케이 넘어가는데 못 풀었다. 그럼 그때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정답을 쓱 보면 쓱 봐도 힌트가 보여. 방향 같네? 그럼 내가 뭔가 사소한 거 실수했군. 그리고 더 안 봐요. 또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면 야는 어떤 방향으로 풀었나? 무슨 알고리즘으로 풀었나? 그런 것만 보일 정도로 쓱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완전 탐색으로 풀려고 했는데 얘는 DP로 풀었구나. 그럼 DP로 풀어야 되겠군 하고 닫고 다시 내가 이 문제를 DP로 풀려고 다시 시도하는 거죠. 또는 방향이 같으면 그럼 디버깅만 하면 돼. 디버깅은 내가 디버깅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냐하면 코테 풀 때 빨리 디버깅 하는 것도 필요한 능력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바래요. 그래서
그 디버깅한 노력도 보여야 당연히 디버깅한 기록이 없는 과제 푸는데 디버깅한 노력 고생한 뭐 흔적이 전혀 없다. 이러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천재이거나 아니면 노력한 것처럼 꾸미는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지. 왜냐면 진지하게 코테 문제 푸는데 디버깅 노력을 안 하고 진지하게 코테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은 천재이거나 노력 한 척만 하는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정말로 교수를 속이는 건 어려우니까 교수 속이려고 하지 말고 매주 뭐 한 적어도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매주 그 코테 문제 훈련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기록을 잘 남기면 된다라는 거. 기타 추천. 자소서에서 바람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구현한 나 이런 거 구현했다. 이런 거 공부했다. 라고 적고 그 말로만 적으면 요즘 안 믿어. 그 공부한 내용 기록이 들어있는 GitHub URL을 같이 남겨야 믿어요. 코테 훈련 가족도 자소서에 나 코테 훈련 뭐 열심히 했다라고 적어서 안 될 이유 없잖아. 그러면 코테 훈련 기록이 GitHub에 남아 있으면 더욱 좋죠. 그리고 이거 GitHub 그 프로파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풀밭이 보여요. 이게 진한 녹색일수록 그 주에 내가 그 날짜에 그 주에 내가 열심히 뭔가 코딩하고 GitHub에 올리고 코밋하고 올리고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소서에 온통 이거 구현해봤고 이거 어쩌고 해서 적혀 있고 GitHub URL에도 잔뜩 달려 있고 그러면 자소서 그걸 읽는 사람이 나를 이 학생을 정말로 뽑을지 말지 고민이 들어갈 때쯤 되면 정말 그때는 GitHub에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얘를 뽑을지 말지 최종 결정할 때는 얘가 구현한 소스 코드를 보고 싶지. 개발자로 뽑는 건데. GitHub 들어가 봤더니 온통 풀밭이 한 1년, 2년, 1년이면 좀 부족하고 한 2년 정도 풀밭이 온통 녹색이다. 이러면 한 2년 열심히 코딩했구나가 이거 한 장으로 드러나. 그리고 GitHub이 뭐가 가짜냐면 GitHub에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는데 최근 한 두세 달에 온통 최근 두세 달만 녹색이야. 그러면 소스 코드 여기저기서 긁어와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최근 두세 달 GitHub을 만든 거지. 그래서 당장 GitHub에 이것저것 꾸준히 올리는 걸 시도하세요. 자소서 쓸 때쯤 몰아서 올려봤자야 안 속아. 날짜가 다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푸는 와중에 GitHub에 등록한 학생은 과제 제출 문서에 소스 코드를 붙여넣어도 되지만 소스 코드 붙여넣기 귀찮다. 그러면 여기 GitHub URL하고 여기 이게 커밋 해시예요. 여기가 이게 커밋 해시가 아이디야. 이 아이디만 붙여넣어도 돼요. 소스 코드 붙여넣는 것보다는 편하지. 그럼 나는 GitHub URL 들어가서 이 커밋 해시 찾아가지고 내가 소스 보면 되니까. 그리고 GitHub으로 이렇게 코테 문제 푸는 거 GitHub에 등록할 학생은 이것도 좋지. 뭐냐면 중간 버전. 문제는 푸는 과정에 완성했을 때만 커밋하지 말고 일단 제출할 때 있잖아. 오답일지 정답일지 모르는데 일단 제출해 볼 때. 일단 제출해 보는 버전들을 다 커밋을 해. 커밋을 많이 할수록 여기가 녹색이야. 또 일단 구현해서 제출했다.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커밋을 해. 그러면 중간 버전 교수가 확인해 보기도 좋지. 자, 총점 계산 방법은 이게 4번 다 본다. 4번 다 본다는 전제의 계산 방법인데 약간 유동적이니까 그냥 읽어만 봐요. 이거 변할 수 있어요. 어쨌든 4번 봤을 때 최저 점수 1개 제외. 이렇게. 그래서 6개 가지고 총점 계산한다는 건데
세 번 봐도 최저점수 제외는 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줄어든다는 거,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3번으로 주는 게 확정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읽어보기 바라고. 독강은 출석 점수 없고 대면 수업만 출석 점수 있고 공결. 교무처 공결은 교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교무처에다가만 신청하면 되고 그러면 출석으로 정정하는 것도 교무처가 알아서 정정해 준다고 해요. 교무처 공결이 아닌 경우만 교수한테 신청. 수업 시작 전에 교수한테 신청해야 인정해 준다라는 거. 신청 방법은 카톡, 문자, 이메일 다 좋아요. 들이출석하지 말길 바라고. 지각. 오늘도 출석 불러야지. 출석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109번. 그래서 그 지각을 한 경우에는 바로 칠판에 적혀 있는 저 숫자를 LMS에 스마트 출석하기 바라고. 여기 보면 시간이 저절로 내려가고 있죠. 최대 10분이에요. 10분 후에는 저절로 꺼져. 그러니까 지각도 10분 안에만 이거 입력을 하면 지각이 아니에요. 그냥 LMS에 스마트 출석 누르면 그냥 출석이야. 지각이 아니야. 뭐부터 지각이냐? 10분이 지나서 눌렀더니 안 된다. 그때부터 지각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수한테 카톡으로 LMS 출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교수한테 카톡으로 지각했다. 그래서 수업 들어오자마자 바로 카톡으로 교수한테 남기면 돼요. 그래서 카톡을 너무 늦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업 끝나기 한 20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지각이다 하면 지각으로 인정해 주기가 어렵지. 수업 다 끝날 때쯤 들어오면. 그래서 인정 안 해줄 확률이 너무 늦게 카톡하면 지각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오자마자 카톡해라 라는 거고. 그러면 카톡만 하면 출석 정정 교수가 해주는데 실시간 안 해주고 한 번에 몰아서 일괄 정정할 테니까 일단 카톡만 남겼으면 바로 정정 안 되더라도 기다리면 돼요. 적어도 학기 말 점수 입력할 때 그 전에는 정정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교재는 여기에 있죠. 여기 공지 게시판에도 이 URL이 있으니까 여기 앞으로 교재가 여기로 올라올 거고. 자, 강의 계획은 여기도 적었지만 여기 폴더 여기 강의 자료 폴더 들어와 보면 각 주차 주제가 쭉 있어요. 아마 이 순서는 이 순서를 안 지킬 이유가 없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정리되는 대로 다 올릴 텐데 아직은 아마 3번까지만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을 거야. 오케이.